있겠습니다. 네,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에 처음 열리는 국민경제자문회의입니다. 김성시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 참 고생 많으시고 준비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미리 여러분들이 준비한 자료를 살펴봤는데 준비한 내용이 매우 충실하고 우리 정부에서 실제 정책으로 채택할 만한 내용들이 매우 많아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때 좀 자세히 빼먹지 말고 시간에 쫓겨서 대충 넘어가거나 중간 생략하거나 하지 마시고요. 준비한 내용 충실하게 다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우리 강요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많이 참석하시라고 했는데 오늘 발표할 내용이 실제 정책 집행에 도움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 보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를 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위기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기회이기도 하죠. 우리 국민들께서 언제나 위기 국민이 되면 과거의 금모기처럼 국가 전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또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정말 위대한 국민들이십니다. 이번 이 위기 국면도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실제 국정을 담당하는 우리가 잘 준비하면 또다시 이 국면을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위기란 언제나 닥치는 거죠. 위기 없는 인생도 없고 위기 없는 사회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청년들 문제가 그렇죠. 열심히 일하고 싶지만 기회도 없고 이 보고자료에도 그런 표현이 있던데 기업은 경력 있는 청년들을 요구하고 청년들은 경력을 쌓을 기회가 없다. 사실 경력을 쌓을 기회가 부족하면 그 부분은 국가 공동체가 사실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내용들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상황도 곧 정리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오늘도 휴전했다고 하면서 폭격이 있었다고 해요. 언제 이 상황이 정리될지 잘 알기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잘 대비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 겪지 않고 또 희망적인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도 아마 90분 이렇게 예정되어 있을 텐데 제가 점심 일정을 좀 뒤로 밀어놨으니까 충분히 토의하고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주제 발표 및 토론에 앞서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대전환기 한국경제의 진단과 중점 과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부의장 김성식입니다. 오늘 대통령님께서 자문회의를 직접 주재해 주신 데 대해 매우 감사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장관님들, 비서진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전쟁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10개월 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반전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로부터 거센 충격이 밀려오고 있지만 반드시 극복하고 또 우리 대한국민의 DNA처럼 한 단계 더 올라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잘 아시다시피 안전통행 해협에서 차단기와 톨게이트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쟁을 하면서도 계산기도 두들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 국제 질서, 이 비상경제 상황의 세부 과제는 박원주 자문위원께서 발제해 줄 예정입니다. 저는 비상 시기가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조세, 재정, 외환, 채권 시장 등 여러 분야에서 정책 여력도 같이 신경 쓰자는 말씀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나아가서 대한민국 경제 대전환의 실마리는 무엇일까요? 지금은 열심히 일한다고 되지 않고 스마트한 혁신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의 성공의 방정식이 이제 미래의 성공의 덫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처별 계획은 있지만 어느 순간 국가 차원의 계획은 사라진 지 제법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공동체의 유연 전환 능력, 그리고 관료적 규제 대신에 민간의 창의, 개별 부처를 넘어서는 국가적 전략의 오케스트라가 매우 긴요합니다. 새로운 경제 전략 어디서 출발할까요? 익숙함으로부터 결별하기,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국제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정부 주도, 요소 투입 중심, 패스트 팔로우 전략, 이제는 민간의 혁신 주도, 질적 성장, 그리고 분야에 따라서는 퍼스트 무버 경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슬라이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할 시간도 안 하고 지금 넘기고 있잖아요. 특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럴까 봐 제가 미리 얘기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네, 시간은 조금 시간 많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네. 중요한 문제라서요. 네, 밑에 있는 두 줄은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잘하는 큰 기업 밀어주기가 옛날 방식이죠. 근데 지금은 미래 주도 혁신 벤처를 가꾸고 스케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소기업 정책 그동안 규모와 매출액 중심으로 좀 보호 정책을 펴왔습니다. 과연 앞으로 계속할 수 있을까요? 업력 중심, 혁신 지원형 중기 정책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정성 들여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하신 건데 천천히 자세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보지도 저희 못한다. 자문위원님도 좋은 토론을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또 이해해 주십시오. 네, 근로자에 대한 보상도 다시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동안 근속 중심의 보상 체계였습니다. 과연 이게 인공지능 시대에 유연 글로벌 경쟁 시대에 맞습니까? 생산성과 역량 위주 보상으로 바뀌어야 되고 유연성과 이동성이 중시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너무 평균주의적이었습니다. 최첨단 인력 필요한데 파격 보상하지 않으니 안 오고 있고 해외로 다 가고 있습니다. 기본사의 두터운 안전망을 국민들에게 보장해 주면서 최첨단 인력에 대해서는 파격 보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I 3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공공데이터 폐쇄형 분산형으로 갈 것입니까? 공공 클라우드 빌드업 해야 되고 R&D 정보 시스템 통합해내야 합니다. 예산도 저는 전략 지향 성과 평가형 예산으로 이제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그 집행률 중심의 정량 평가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성 평가, 질적 평가 조금 더 많이 하고 강화해서 지출 개혁의 기준도 삼고 예산의 효능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중점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장 잠재력과 생산성 저하를 반전시킬 핑핑 찾아내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 150조, 그중에 50조를 혁신 벤처 스케일업 투자로 돌리자는 저희 자문 의견을 정부가 수용해 주어서 대단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경제 사회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특히 AI 에이전트 시대가 가져오는 변화에 주목하여 정책 가제화하겠습니다. 청년 이슈, 지금 저희는 미래세대 정책 자문단을 거의 이제 구성을 완료하는 단계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로 정책화하겠습니다. 지역 이슈, 그동안은 공공기관 이전 중심이었는데요. 이제는 이번에 새만금 사례에도 잘 드러났듯이 앵커 기업, 문화 인프라,
기업 혁신 생태계 중심으로 지역 성장 전략이 마련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K자 성장 그늘지대와 민생 접점에 대해서도 기존 안전망 유지의 접근을 넘어서 평생교육과 직업훈련 체계를 대혁신함으로써 트램플린도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제 안보 관련해서는 다음 장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국가 코리아의 비전과 대체 불가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3월 25일 날 저희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공개 포럼을 주최했는데요. 거기서 나온 논의들입니다. 전략국가 코리아, 다른 것이 아니라 규칙이 무너지는 분절적 국제 질서 속에서 국가 차원의 대체 불가성을 확보해서 상대가 쉽게 배제하거나 압박하기 어려운 전략적 위치에 서자는 것입니다. 기존의 중견국론, 선진국론과는 접근이 다릅니다. 경제 안보, 이제 경제적 효율성과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급망과 안보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산업정책, 경쟁 우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대체 불가성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고표를 보시면 제가 각 부처가 올 업무 계획에서 제시한 여러 전략 분야를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경쟁력과 관련해서는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 불가성을 생각한다면 보다 집중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전략적이면 어느 것도 전략적일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단기 부양책을 넘어서 생산성 향상, 인적 자원 투자, 낡은 제도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 성장다운 성장 해내야 합니다. 포용 또한 그간 목소리 크고 조직이 강한 집단 위주가 아니라 목소리가 작거나 아예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약자들, 그리고 지금 일자리 절벽 앞에 서 있는 미래 세대에게 역량을 집중해서 진정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면 좋겠습니다. 97년 외환위기가 급성질환이었다면 지금은 만성질환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회피하려 하고 실행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비상경제 상황에서 응급 대응뿐만 아니라 미래로 가는 국민적 의지 결집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통령님께서도 직접 과제도 내어주시고 피드백도 해주신다면 저희가 더욱더 정성껏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후 내용은 시간 관계상 자료로 발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충분한 말씀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어서 주제 발표 및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중동발 비상 경제 상황과 위기 극복 전략. 두 번째는 한국 경제, 사회 구조 전환과 지속 성장 전략.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제로 중동발 비상 경제 상황과 위기 극복 전략에 대해 박원주 국민경제자문회의 성장경제분과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제협력분과 박원주입니다. 어제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2주 휴전을 발표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종전은 아니고 또 에너지 공급이 즉각 정상화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빌미로 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닫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위기가 심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발제에서는 이번 위기를 진단하고 또 자문회의에서 그동안 토론을 통해서 발굴한 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에너지 공급망 위기입니다. 이번 위기는 과거와 다릅니다. 밸브를 잠근 게 아니라 파이프를 끊고 공장을 태웠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9개 나라 40개 이상의 에너지 자산이 손상됐다고,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산업 경쟁력의 위기입니다. 이번 에너지 위기가 촉발제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우리 주력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고 물류비가 폭등하고 투자 동결 등 여러 가지 경제적 부작용이 뒤를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기의 원인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차 석유 파동 리비아 사태 때는 인프라가 살아있었습니다. 협상이 타결되면 다시 밸브가 열리고 공급은 회복이 됐습니다. 이번은 전혀 다릅니다.
인프라 자체가 파괴됐습니다. 또 휴전이 발표됐다고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도 낙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인프라 복구에 여러 해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란은 호르무즈에서 통행로를 걷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 문제, 우라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독자의 행동을 할 유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위기만이 아니라 질소 비료라든가 알루미늄 등 식량 위기와 산업 원자재 공급망 위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업 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태의 전반적인 배경은 근본적으로 미국 우선주의와 패권주의, 그 폐해가 누적된 데서 시작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벌어진 일이 WTO가 무력화된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에너지 시장의 불안입니다. 앞서 보신 에너지 위기는 원가 급등을 통해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직격했습니다만 글로벌 현장에서는 여러 나라들이 첨단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벌써 몇 해 전부터 경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IRA나 칩스 액트로 첨단 산업에 4천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TSMC 팹에 4,760억 엔을 지원해서 불과 28개월 만에 완공에 이뤘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용인 클러스터의 계획을 발표하고 6년이 지나서 겨우 착공을 했습니다. 우리 반도체의 점유율이 지금은 30%대를 점하고 있습니다만 32년에는 9%까지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WTO 규범이 사실상 해체되는 정도로 약화된 상태에서 다른 나라들이 이미 룰을 어기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모범생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린 공간을 지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주 휴전 기간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에너지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야 됩니다. 호르무즈가 지금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열리는 즉시 유조선을 투입해야 됩니다. 러시아나 이란산 원유와 LNG를 긴급하게 확보를 해야 되고 납사는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부터 최대한 들여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원전의 활용입니다. 정비 일정을 조정해서 올겨울에는 원전을 최대한 가동해야 할 것이고 설계 수명이 종료된 원전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석유류 최고가격제 같은 경우에는 위기 초기에 국민들이 놀라지 않고 민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는 단계적으로 철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복지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입니다. 이번에 준비되는 추가 경정 예산 26조 2천억 원을 에너지, 민생, 그리고 중소기업의 유동성에 우선 집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출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물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류비 지원, 그리고 전기요금의 합리적 조정도 필요합니다. 그 외에 호주 같은 나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중교통의 한시 무료화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기대책입니다. 정유설비의 유연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비중동산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개조하는 데 파격적으로 적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중진류 중심의 처리 설비를 갖고 있어서 미국이나 기타 경질유를 생산하는 나라로부터 들어오는 원유를 처리하는 데는 대단히 불리합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와 같은 나라들은 호르무즈를 완전히 우회하는 경로입니다. 이쪽으로부터의 원유 확보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전략 비축은 120 이상으로 확대하고 싱가포르의 암굴 비축 시설에 우리 자체의 해외 거점을 만들어서 위기 시에 7일에서 10일 이내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해외 자원 개발이 사실은 여러 정부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단순 채굴이 아니라 현지에서 고부가 가치화까지 할 수 있게 하여 현지 정부도 도와주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오프테이크 권한으로 이어져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상생형 자원개발 협력으로 전환해서 확대해야 합니다. 동맹은 원칙,
에너지는 예외. 이런 방식으로 우리 에너지 예외의 기조를 좀 바꾸었으면 합니다. 1973년에 우리나라는 서방과 한몸이면서도 친아랍 선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사할린2 가스전을 동맹에 협력을 하면서도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동맹 안에서도 에너지는 실용적 예외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장기 대책입니다. 우선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전력 인프라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야 됩니다. 산업정책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규제를 유예하고 보조금 감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집중 투입해서 전력과 물, 도로, 항만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또 AI 반도체나 배터리와 같은 전략 기술을 선점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의 제조 생태계를 고도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규제와 같은 정부 정책을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컨트롤 타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화석연료와 전기가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행정 구조로는 이번과 같은 위기를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부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재경부, 외교부, 금융위 등 수없이 많은 부처의 실행이 실시간에 맞물려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중심의 컨트롤 타워가 조속하게 작동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소부장 육성의 모멘텀이 됐습니다. 요소수 대란이 공급망 다변화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에너지 공급망을 재편하고 공세적인 산업 정책을 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된다고 권해드립니다. 전체 건의사항을 이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이 중에서 단기 대책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을 이미 정부가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여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중기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도 이번 위원회의 건의를 진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